수많은 발소리 사이에서 한 사람의 손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장 어머니를 이 병원에서 데리고 나가세요. 미정은 선영 씨에게 다가가 얘기하며 쪽지를 코트 속으로 넣습니다. 그때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여러분들이 끝까지 들으신다면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강남의 초고급 요양원 에덴케어. 오후 2시였습니다. 환자 면회 시간이었습니다. 65세 요양보호사 김은정 씨가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작은 쪽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급히 휘갈겨 쓴 글씨였습니다. 선영 씨, 지금 당장 어머님을 모시고 나가세요. 은정 씨는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매우 위험한 일을 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40세 여성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장선영, 82호실 장미자 환자의 딸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미국에서 일하며 1년에 두세 번만 어머니를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은정 씨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선영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잠깐 인사를 나눕니다. 은정 씨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쪽지가 선영 씨의 코트 주머니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어머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은정 씨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말했지만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은정 선생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0대 초반 여성이 복도 끝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흰색 유니폼을 입은 요양사 유리였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표정이 없었습니다.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유리의 눈이 은정 씨와 선영 씨를 번갈아 훑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은정 씨는 평온한 척 대답했습니다. 선영님한테 어머님 상태 말씀드렸어요. 유리는 5초간 은정 씨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82호실은 제가 담당이에요. 유리는 천천히 돌아서서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은정 씨는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손에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하지만 은정 씨는 몰랐습니다. 이미 감시가 시작됐다는 것을요. 사흘 전으로 돌아갑니다. 은정 씨는 점심시간에 행정팀 직원 수진 씨와 함께 식당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40대 초반 에덴케어에서 5년째 근무 중인 행정 직원이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수진 씨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선생님, 이상한 걸 봤어요. 수진 씨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정 씨는 수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직감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수진 씨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야근하다가 이사장실에서 서류 가져오라고 해서요. 책상 위에 엑셀 파일이 열려 있었어요. 은정 씨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특별 케어 명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거기에 환자분들 이름이 있었는데 이름 옆에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20억, 35억, 18억. 그런 큰 숫자들이요. 은정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의 다음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 명단에 체크 표시된 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전부 돌아가셨어요. 은정 씨가 떨어뜨린 숟가락이 식탁 위에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수진 씨가 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그 명단에 지금 새로 추가된 이름이 있었어요. 82호실 장미자 할머니요. 옆에 20억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은정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미자 할머니. 은정 씨가 3개월 전부터 돌보고 있던 환자였습니다. 온화하고 밝으신 분이었습니다. 늘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으시던 분이었습니다. 은정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수진 씨가 은정 씨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은정 씨는 수진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특히 유리 씨나 이사장님한테는요. 그리고 혹시 또 그런 서류 보면 사진 찍어주세요.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은정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난 1년간 봐왔던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갑자기 졸기 시작하던 환자들, 며칠 후 응급실로 실려가던 모습들, 그리고 대부분이 급격한 건강 악화로 사망했다는 소식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은정 씨는 82호실로 향했습니다. VIP 스위트룸인 82호실은 넓은 개인 공간과 발코니, 고급 가구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은정 씨가 들어가자 미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82세 미자 할머니는 경증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평소에는 대화가 충분히 가능한 분이셨습니다. 성격도 온화하고 밝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미자 할머니의 얼굴은 달랐습니다. 눈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은정 씨는 미자 할머니 옆에 앉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미자 할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자꾸 졸려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은정 씨는 침대 옆 테이블을 보았습니다. 약봉지 여러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정 씨는 약봉지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디아제팜 15mg, 졸피뎀 10mg, 진정제와 수면제였습니다. 그것도 용량이 상당했습니다. 은정 씨는 지난 3개월간 미자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불면이나 불안 증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약을 드시는 걸까요?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요양사 유리가 손에 약봉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유리는 은정 씨를 보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은정 씨와 유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유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82호실은 제가 담당이에요. 은정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3개월 동안 할머니 돌봤는데 갑자기 담당이 바뀐 이유가 뭔가요? 유리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사장님 지시예요. 긴장된 공기가 흘렀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불안해하셨습니다. 은정 씨는 일어섰습니다. 지금 여기서 더 싸우면 안 됩니다. 은정 씨가 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유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약 드세요. 은정 씨는 주먹을 꽉 쥐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정 씨는 야근을 자원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퇴근하고 요양원은 조용해졌습니다. 밤 10시 은정 씨는 조심스럽게 3층 서류 보관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비상구 표시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은정 씨는 손전등을 켜고 보관실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서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수많은 파일 캐비넷이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은정 씨는 환자 기록 캐비넷으로 가서 손가락으로 파일을 훑어갔습니다. 나다. 장미자.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가장 최근 기록부터 확인했습니다. 2주 전부터 약물 용량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디아제팜 5mg에서 15mg로, 졸피뎀 5mg에서 10mg로 3배나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은정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환자 상태란에는 양호,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특이사항이 없는데 왜 약을 3배나 늘린 걸까요? 은정 씨는 계속 파일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행복나눔재단 기부 사전 안내문이었습니다. 은정 씨는 서류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환자들의 자발적 기부, 법적 효력, 그리고 마지막 줄에 작은 글씨 본 기부는 취소 불가. 은정 씨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 초점이 흐려졌지만 다시 찍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정 씨는 손전등을 끄고 급히 파일을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은정 씨는 캐비넷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보관실 문 앞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은정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의 불빛이 보관실 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안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5초, 10초, 15초.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은정 씨는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은정 씨는 조심스럽게 보관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방금 아주 위험한 순간을 넘긴 것이었습니다. 이틀 후 은정 씨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휴게실 쓰레기통에서였습니다. 은정 씨는 청소를 하다가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무심코 펼쳐본 순간 은정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행복나눔재단 기부동의서. 기부자 이름 김영호 78세, 기부 금액 15억 원, 기부일자 2024년 10월 3일. 환자 자필 서명이 있었습니다. 은정 씨는 김영호 환자를 기억했습니다. VIP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돌아가셨습니다. 은정 씨는 날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0월 3일 돌아가시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은정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 하단에 작은 글씨가 더 있었습니다. 재단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은정 씨는 그 주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에덴케어와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은정 씨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어 속옷 안쪽에 숨겼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휴게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사장 박도은이었습니다. 50대 초반 단정하고 우아한 외모의 여성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완벽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도은은 은정 씨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박도은이 말했습니다. 요즘 피곤해 보이시네요. 은정 씨는 평온한 척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사장님. 박도은은 은정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VIP 병동은 아주 민감한 곳이에요. 괜한 오해나 소문은 서로에게 곤란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은정 씨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박도은은 미소를 유지한 채 휴게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은정 씨는 벽에 기대 섰습니다. 주머니 속 서류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정 씨는 요양원에 남았습니다. 이사장실 근처를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밤 11시 대부분의 불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3층 이사장실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은정 씨는
복도 구석에서 이사장실을 지켜봤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이사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요양사 유리가 나왔습니다. 은정 씨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유리는 주변을 살피더니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정 씨는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유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은정 씨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앱을 실행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유리의 목소리가 녹음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82호 환자 절차 진행 중입니다. 약 용량 조절하면서 판단력이 많이 흐려졌어요. 서류는 내일 오전에 받을 예정입니다. 은정 씨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82호는 미자 할머니였습니다. 유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보호자한테는 아직 연락 안 갔어요. 미국에 있어서 시간 걸릴 겁니다. 네, 예상대로면 20억 확보 가능합니다. 은정 씨는 입을 막았습니다. 유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정 씨는 급히 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유리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은정 씨는 녹음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약 용량 조절하면서 판단력이 많이 흐려졌어요. 20억 확보 가능합니다. 녹음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은정 씨는 파일을 저장하고 다시 한번 백업했습니다. 이제 증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은정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다음 날 오전 은정 씨는 미자 할머니 병실 앞을 지나가다 안에서 들리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은정 씨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유리가 미자 할머니 앞에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은정 씨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흐릿한 눈으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리가 미자 할머니 손에 펜을 쥐어줬습니다. 은정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유리가 놀라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정 씨가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서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유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제 업무예요. 저는 환자를 지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팽팽하게 대치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사장 박도훈이 나타났습니다. 박도훈은 은정 씨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김은정 선생님, 82호실은 유리 선생님 담당입니다. 은정 씨가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서류를 이해하지 못하시는데요. 박도훈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안 그러면 징계하겠습니다. 은정 씨는 미자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불안한 눈빛으로 은정 씨를 봤습니다. 은정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더 싸우면 은정 씨가 해고될 것입니다. 그러면 미자 할머니를 지킬 방법이 없어집니다. 은정 씨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은정 씨는 방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안에서 유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은정 씨는 복도에 서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은정 씨는 결심했습니다.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야 한다고요. 은정 씨는 환자 기록에서 장선영 씨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미국 번호였습니다. 은정 씨는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 씨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엄마한테 무슨 일 있어요? 은정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영님, 어머님께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양원 측에서 어머님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선영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은정 씨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기부 동의서를 받아내려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실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진정제와 수면제 용량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은정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 이미 돈이 빠져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선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할게요. 그럼 저 어떻게 해야 하죠? 최대한 빨리 한국으로 오세요. 하지만 요양원에 바로 오시면 안 됩니다. 먼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은정 씨는 자신의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선영님, 절대 요양원 측에는 이 통화에 대해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 지킬게요. 전화를 끊고 은정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장선영 씨의 집이었습니다. 새벽 3시 선영 씨는 은정 씨와의 통화를 끊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선영 씨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어머니 명의 은행 계좌에 접속했습니다. 로그인 화면이 뜨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계좌 내역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선영 씨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24년 10월 8일 행복나눔재단 출금 20억 원. 선영 씨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20억 원. 어머니 전 재산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거래 내역을 더 확인했습니다. 3개월 전에도 출금 기록이 있었습니다. 2024년 7월 15일 행복나눔재단 출금 5억 원. 벌써 25억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1,000만 원만 쓰셔도 선영 씨에게 꼭 상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서둘러 비행기 표를 검색했습니다. 가장 빠른 항공편은 오늘 오전 10시였습니다. 선영 씨는 망설임 없이 예약했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선영 씨는 남편에게 은정 씨와의 통화 내용과 통장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선영 씨는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옷까지, 여권, 서류들. 손이 떨려 제대로 챙겨지지 않았습니다. 선영 씨는 어머니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작년 추석 때 찍은 사진. 어머니는 밝게 웃고 계셨습니다. 선영 씨는 눈물을 닦고 다시 짐을 쌌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6시 선영 씨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인천공항이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선영 씨가 도착했습니다. 휴대폰을 켜자마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요양원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선영님, 어머님 상태가 좀 안 좋으셔서 연락드립니다. 선영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선영 씨는 급히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혈압이 오르시고 호흡이 불안정하세요. 빨리 오세요. 선영 씨는 전화를 끊고 은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정 씨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선영님, 지금 요양원으로 바로 오시면 안 됩니다. 그게 함정일 수 있어요. 선영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은정 씨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은정 씨가 말했습니다. 강남역 근처로 올까요? 제가 위치 보내드릴게요. 선영 씨는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계속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40분 후 선영 씨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은정 씨가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은정 씨에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은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먼저 이거 들어보세요.
은정 씨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약 용량 조절하면서 판단력이 많이 흐려졌어요. 서류는 내일 오전에 받을 예정입니다. 예상대로면 20억 확보 가능합니다. 선영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정 씨는 사진들도 보여줬습니다. 기부 동의서, 약물 기록, 특별 케어 명단. 선영 씨는 모든 것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선영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엄마를 고급 요양원에 맡기면 안전할 거라고 믿었어요. 은정 씨는 선영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막아야 해요.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어머님을 안전하게 모셔 나와야 합니다. 선영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은정 씨가 말했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선영님이 확인하신 통장 내역 가져오셨어요? 선영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25억 원이 빠져나간 기록이 선명했습니다. 은정 씨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선영 씨와 은정 씨는 강남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선영 씨는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 통장에서 빠져나간 25억 원. 그 숫자가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은정 씨는 선영 씨의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경찰이 수사하면 가능할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택시는 강남 경찰서 앞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택시에서 내려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원실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은정 씨는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건넸습니다. 은정 씨와 선영 씨는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20분 후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형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름표에 강민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형사는 두 사람을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은정 씨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 서류 사진, 통장 내역. 형사님, 이게 증거입니다. 강민수 형사는 자료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먼저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진정제 용량 조절하면서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이번 건으로 20억 확보되는 거죠? 형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형사는 서류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특별 케어 명단. 5명의 환자 이름과 예상 기부 규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형사는 통장 내역을 봤습니다. 25억 원이 행복나눔재단으로 빠져나간 기록이었습니다. 형사는 턱을 괴고 생각했습니다. 증거가 좀 약한 것 같은데요. 녹음은 있지만 직접적인 범죄 행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은정 씨가 놀라 물었습니다. 녹음도 있고 서류도 있는데요. 형사는 설명했습니다. 절차대로 진행이라는 말만으로는 범죄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의료적 판단이라고 주장하면 반박하기 어렵고요. 선영 씨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금융거래 내역을 더 확보해 보세요. 실제로 돈이 어디로 갔는지, 재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은정 씨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도 요양원에 계십니다. 은정 씨와 선영 씨는 형사를 바라봤습니다. 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면서 항상 불안합니다. 이런 일이 다른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선영 씨는 형사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내사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은정 씨와 선영 씨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선영 씨가 은정 씨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요양원 가도 될까요? 은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야죠. 어머님을 지금 당장 모셔 나와야 합니다. 두 사람은 다시 택시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에덴케어 요양원이었습니다. 저녁 7시 에덴케어 요양원이었습니다. 은정 씨와 선영 씨는 정문 앞에 섰습니다. 화려하게 불을 밝힌 건물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선영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로비에는 야간 담당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선영 씨가 다가갔습니다. 직원은 방문자 명부를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요양사 유리가 내려왔습니다. 유리는 선영 씨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선영님 오셨네요. 선영 씨는 유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금 어머니 만나러 갈게요. 유리는 은정 씨를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은정 선생님도 오셨네요. 세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리는 선영 씨와 은정 씨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뭔가 눈치챈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3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82호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미자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선영 씨는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미자 할머니는 딸을 보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선영아, 내가 왔구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선영 씨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습니다. 은정 씨가 미자 할머니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약하고 호흡도 얕았습니다. 분명 약물 과다 증상이었습니다. 유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녁 약 드셔야 하는데요. 선영 씨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니 어떤 약 드시는 건지 제가 확인 좀 할게요. 유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보호자분이 확인하실 필요 없어요. 선영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보호자예요. 제 어머니인데요. 긴장된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장 박도은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죠? 유리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이사장님, 보호자분이 환자 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도은은 선영 씨를 바라봤습니다. 선영님 오셨네요. 어머님 걱정되셨죠? 당연히 보호자분께 설명드려야죠. 박도은은 유리에게 눈짓했습니다. 유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약 기록지를 가져왔습니다. 선영 씨는 기록지를 받아봤습니다. 진정제, 수면제, 항불안제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용량도 상당했습니다. 선영 씨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약이 많이 필요한 건가요? 박도은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치매가 진행되면서 불안과 불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을 조정하신 겁니다. 선영 씨는 박도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사장님, 저희 어머니 퇴소시키려고 합니다. 박도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갑자기 왜요? 선영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모시고 싶어요. 박도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보호자 결정이니 존중합니다. 하지만 퇴소 절차가 있어요. 최소 일주일은 걸립니다. 환자분 의료 기록 정리, 비용 정산, 인수인계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선영 씨는 답답했습니다. 박도은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최근에 재단 기부 동의서에 사인하셨거든요. 그것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선영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도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환자분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동의했습니다.
서류에 본인 사인이 있습니다. 선영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싸우면 안 됩니다. 선영 씨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주일 후에 모시고 갈게요. 박도은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유리도 따라 나갔습니다. 방에는 은정 씨, 선영 씨, 그리고 미자 할머니만 남았습니다. 선영 씨는 어머니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꼭 데리고 나갈게요. 미자 할머니는 딸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날 밤 이사장실이었습니다. 박도은은 책상에 앉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도은이 말했습니다. 82호 환자 보호자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퇴소하겠다고 하고 기부 동의서도 무효라고 주장하는데요. 상대방이 대답했습니다. 박도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류에 본인 사인이 있습니다. 날짜, 서명 다 갖춰져 있어요. 법적으론 문제 없다는 거죠? 상대방이 다시 말했습니다. 박도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자 이동도 최대한 지연시키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박도은은 유리를 불렀습니다. 유리가 이사장실로 들어왔습니다. 박도은이 말했습니다. 82호 환자 관리 철저히 하세요. 보호자가 의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은정, 저 여자 조심하세요. 유리는 이사장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박도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필요하면 조치하세요. 흔적 남기지 말고.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리가 이사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유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장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리가 말했습니다. 일 하나 부탁할 게 있어요. 사람 하나 좀 조용히 처리해야 할 것 같아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가 대답했습니다. 김은정이라는 요양사예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리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정 씨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낡은 빌라 3층, 은정 씨의 작은 집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라 조용하고 쓸쓸했습니다. 은정 씨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남편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정 씨는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야. 절대 포기하지 마. 은정 씨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다시 요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미자 할머니를 지켜야 했습니다. 은정 씨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은정 씨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착각인가 싶어 다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빌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순간 검은 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은정 씨는 무심코 차를 봤습니다. 차 안에 두 남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은정 씨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은정 씨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은정 씨는 횡단보도를 빨리 건너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차가 천천히 따라왔습니다. 은정 씨는 빠른 걸음으로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차는 골목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두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은정 씨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도 뛰어왔습니다. 은정 씨는 골목을 지나 큰 길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은정 씨는 지하철역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하고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남자들이 아직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침 전동차가 도착했습니다.
은정 씨는 전동차에 급히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남자 한 명이 손을 뻗었지만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동차가 출발했습니다. 은정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남자들이 플랫폼에 서서 은정 씨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은정 씨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은정 씨는 휴대폰을 꺼내 선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영님, 저 지금 위험해요. 누가 저를 미행했어요. 선영 씨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은정 씨가 설명했습니다. 두 남자가 저를 쫓아왔어요. 지하철 타고 도망쳤어요. 선영 씨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경찰한테 연락하세요. 은정 씨는 강민수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은정 씨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경찰서로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은정 씨는 전화를 끊고 다음 역에서 내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강남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계속 뒤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또 따라오는 건 아닌지. 30분 후 은정 씨는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강민수 형사가 은정 씨를 맞이했습니다. 형사는 은정 씨에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은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형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단순 미행이 아니라 협박이나 위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CCTV 확인해서 차량 번호 추적해 보겠습니다. 은정 씨가 물었습니다. 형사님, 저 어떻게 해야 하죠?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당분간 안전한 곳에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 경찰서 근처에 계세요. 제가 순찰 강화하겠습니다. 은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은정 씨도 위험에 처했습니다. 선영 씨는 에덴케어에서 가까운 호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매일 요양원을 방문해 어머니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측은 선영 씨의 면회 시간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 안정이 필요해서 면회는 하루 1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선영 씨는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선영 씨는 매일 정확히 1시간만 어머니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도 항상 유리나 다른 직원이 방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감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선영 씨는 어머니 방에서 나오다가 복도에서 낯선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선영 씨를 보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건넸습니다. 선영 씨는 경계하며 명함을 받았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행복나눔재단 담당 변호사 이정훈입니다. 장미자 환자분 기부건으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선영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환자분이 자필로 사인하셨는데요.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사인도 있고 날짜도 명확하고 증인도 있어요. 선영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사기예요. 법적으로 싸우겠습니다. 변호사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그러실 수 있죠. 하지만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그리고 승소 보장도 없고요. 변호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런 일로 시끄럽게 하시면 어머님한테도 좋지 않을 겁니다. 선영 씨는 변호사를 노려봤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조언입니다. 명함 드렸으니 생각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변호사는 여유롭게 돌아서서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선영 씨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선영 씨는 눈물을 참으며 은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정 씨가 대답했습니다. 선영 씨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은정 씨도 분노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끝까지 가려는 거네요. 선영 씨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어떻게 해야 하죠? 은정 씨가 대답했습니다. 강민수 형사님한테 이것까지 알려야 해요. 협박도 범죄니까요. 선영 씨는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형사는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변호사 명함 있으시죠?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대화 내용 최대한 자세히 기록해 두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 들어가겠습니다. 선영 씨는 전화를 끊고 다시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선영 씨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흐릿한 눈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선영아, 힘들지? 미안해. 선영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엄마, 조금만 더 힘내세요. 미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너 조심해. 나는 괜찮으니까 너 다치지 마. 선영 씨는 어머니를 꽉 안아줬습니다. 며칠 후 강민수 형사는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행복나눔재단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협조를 요청해 자금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재단 계좌에는 지난 2년간 수백억 원의 자금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에덴케어 환자들로부터 온 기부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재단에서 실제 복지 사업에 쓰인 돈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형사는 재단 이사진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박도은의 남동생, 박도은의 조카, 측근 변호사, 전부 박도은과 관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재단 자금 중 상당 부분이 이들의 개인 계좌로 이체돼 있었습니다.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이었습니다. 형사는 검사와 협의했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겠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형사는 수사팀을 꾸려 에덴케어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 경찰 차량 여러 대가 에덴케어 앞에 도착했습니다. 형사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로비는 순식간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직원들은 당황했습니다. 강민수 형사가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박도은이 급히 내려왔습니다. 박도은이 물었습니다. 형사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에덴케어 운영과 관련한 범죄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조용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이사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박도은은 변호사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도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경찰이 압수수색 나왔어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박도은이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박도은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사장실에서 경찰은 컴퓨터를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특별 케어 명단이 발견됐습니다. 안에는 수십 명의 환자 정보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각 환자의 재산 규모, 보호자 연락 빈도, 의사결정 능력 평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사진으로 찍고 원본을 압수했습니다. 또 다른 파일에서는 외부 협력자 연락처라는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복지 관계자, 브로커로 보이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형사는 놀랐습니다. 이건 조직적 범죄였습니다. 서류 보관실에서도 수많은 기부 동의서가 발견됐습니다. 대부분 환자 본인 사인이 있었지만 필적이 떨리고 불안정했습니다. 형사는 한 장 한 장 확인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수색은 4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오후 2시 경찰은 압수한 자료들을
차에 싣고 떠났습니다. 박도훈은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이사장님, 최악의 경우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박도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경찰서로 돌아온 형사는 압수한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컴퓨터에서 발견된 파일들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환자별로 정리된 폴더가 수십 개였습니다. 각 폴더에는 환자 정보, 재산평가, 기부계획, 진행 상황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단순 사기가 아니라 시스템화된 범죄였습니다. 형사는 검사에게 보고했습니다. 검사님, 피해자가 예상보다 훨씬 많습니다. 최소 수십 명은 될 것 같습니다. 피해 금액은 정확한 집계가 더 필요하지만 수백억 대는 넘을 것 같습니다. 검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대형 사건이네요. 언론에 알려지면 난리 날 겁니다. 일단 피해자 가족들부터 연락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는 환자 명단을 보며 보호자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피해자 가족들이 하나둘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78세 김영우 환자의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환자분 명의로 15억 원이 재단으로 이체됐습니다. 기부 동의서에 본인 사인이 있긴 합니다만 환자분 상태를 고려하면 정상적인 동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인데. 또 다른 피해자 가족도 찾아왔습니다. 85세 이순자 환자의 딸이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도 기부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금액이 얼마였나요?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8억 원입니다. 어머니 전 재산의 대부분이에요. 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형사는 제안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분들과 함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선영 씨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15가족이 모였습니다. 모두 비슷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 가족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요양원에서 갑자기 기부했다고 연락 왔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럴 분이 아니거든요. 다른 가족이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치매가 있으셔서 판단력이 거의 없는데 그런 서류에 사인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선영 씨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똑같아요. 엄마가 약 때문에 정신이 흐릿한 상태에서 사인했어요. 한 남자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당한 일을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피해자분들께서 진술서 작성해 주시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소송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 가족이 물었습니다. 빠져나간 돈 다시 찾을 수 있나요?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재단 계좌 동결 조치했습니다. 범죄 수익이 확정되면 환수 절차 진행될 겁니다. 최소 몇 달은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피해자 가족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싸우기로 다짐했습니다. 선영 씨도 다른 가족들과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박도훈을 소환했습니다. 박도훈은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조사실에서 강민수 형사가 박도훈을 마주했습니다. 형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이사장님, 환자들에게 기부를 권유한 적 있습니까? 박도훈이 대답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원하시는 분들께만 안내했습니다. 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자발적이라는 게 확실합니까? 박도훈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환자분들이 직접 사인하셨어요. 형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명단 보세요.
특별 케어 명단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뭡니까? 박도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도은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기부 의향이 있으신 분들을 정리한 겁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의향이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박도은이 대답했습니다. 환자분들과 상담하면서요. 형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보면 보호자 부재, 의사결정 취약, 예상 기부 규모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상담 내용입니까? 박도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사가 계속했습니다. 이건 환자를 선별한 겁니다. 보호자가 없고 판단력이 약한 환자를 골라서 기부를 유도한 거 아닙니까? 박도은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정보를 정리한 겁니까? 박도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형사님, 지금 추측성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추측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형사는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환자 약물 투여 기록입니다. 대부분의 환자가 기부 동의서 작성 전에 진정제 용량이 증가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박도은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의사 판단이에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환자 상태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약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의료 행위입니까? 박도은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형사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진정제 용량 조절하면서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이번 건으로 20억 확보되는 거죠? 박도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도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증거입니다. 이사장님과 요양사 유리의 대화를 녹음한 겁니다. 박도은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사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사실을 나갔습니다. 박도은은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구속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도은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검찰은 박도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음 날 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박도은은 수갑을 찬 채 법정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박도은은 얼굴을 가렸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의자는 다수의 노인 환자를 상대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충분히 인정됩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박도은은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호송 차량에 오르면서도 박도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메라가 그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강남 초고급 요양원, 노인 상대 조직적 사기 혐의, 피해자 수십 명, 피해액 수백억대 이상 추정, 진정제 과다 투여로 판단력 흐린 뒤 기부 동의서 받아 뉴스를 보던 선영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시작됐어. 은정 씨도 뉴스를 봤습니다. 미자 할머니, 이제 안전해지실 거예요. 박도은이 구속된 후 경찰 수사는 더욱 확대됐습니다. 요양사 유리도 소환됐습니다. 유리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녹음 파일, 환자 약물 기록, 기부 동의서, 작성 현장의 CCTV. 강민수 형사는 유리에게 말했습니다. 유리 씨,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진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범으로 가면 형량이 더 무거워집니다. 유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몰랐어요. 이사장님이 환자분들한테 기부를 권유하는 게
이렇게 큰 범죄인 줄 몰랐어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유리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년 전쯤이었어요. 이사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VIP 환자들 중에서 기부 의향 있는 분들 찾아보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만 안내하는 줄 알았어요. 형사가 재촉했습니다. 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유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사장님이 특정 환자들을 지목하기 시작했어요. 보호자가 없으니까 좋겠다. 재산이 많으니까 대상으로 잡아라. 이런 식으로요. 저는 환자분들 약을 조절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늘리면 제가 투여했어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왜 약을 늘린 겁니까? 유리가 대답했습니다. 환자분들이 졸리고 판단력이 흐려지면 서류에 사인받기 쉬웠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리의 진술은 수사에 결정적인 도움이 됐습니다. 경찰은 추가로 환자 사망 사건들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도훈이 구속된 후 경찰은 과거 에덴케어에서 사망한 환자들의 기록을 전부 확보했습니다. 지난 2년간 사망한 환자는 모두 48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VIP 환자로 분류됐던 사람은 23명이었습니다. 강민수 형사는 각 사망 사건의 의료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대부분 자연사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고령, 기저질환 악화, 심장마비, 급성 호흡곤란 등 겉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사망 전 2주에서 3주 동안 약물 용량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응이 지연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응급벨이 울렸는데도 직원이 5분 이상 늦게 도착했다는 기록, 119 신고가 늦게 이루어진 기록. 형사는 법의학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전문가는 기록을 검토하며 설명했습니다. 약물 과다 투여와 응급 대응 지연이 결합되면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직접적인 살인으로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고령이고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이라서 약물이 직접 원인인지 아니면 기저질환이 원인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범죄로 입증 못한다는 건가요? 전문가가 대답했습니다. 직접적인 살인죄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의료 방치나 과실치사로는 갈 수 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수사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사망한 환자들의 가족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가족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신 거였어요? 또 다른 가족이 말했습니다. 저는 자연사인 줄 알았는데. 피해자 가족들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일부 가족들은 부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화장된 경우가 많아 부검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몇몇 사례에서는 유족이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부검 결과 혈액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진정제 수치가 발견됐습니다. 이는 의도적인 과다 투여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됐습니다. 형사는 검사에게 보고했습니다. 검사님, 이건 단순 사기를 넘어서 조직적인 학대와 의료 방치 사건입니다.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십 명, 그 중에서 사망한 사람이 23명입니다. 검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대형 사건이에요. 박도훈뿐만 아니라 공범들도 전부 기소해야 합니다.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요양사 유리, 담당 의사 이준호, 그리고 재단 이사진 전부 조사 중입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재단 자금은?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계좌 동결했고 환수 절차 진행 중입니다.
다만 일부는 이미 개인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최대한 추적해서 회수하겠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본격적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에덴케어 요양원 사건, 피해자 계속 늘어, 노인 상대 조직적 착취, 계열시설 전반 조사 필요 목소리, 진정제 과다 투여로 판단력 무력화, 기부금 수백억대 편취, 여론은 분노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이게 나라냐? 노인들한테 이런 짓을 해? 우리 부모님도 요양원에 계신데 불안해 죽겠다. 에덴케어만 이런 거 아닐 것 같은데 다른 곳도 조사해야 한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복지부 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에덴케어 사건은 매우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범죄입니다. 정부는 전국 요양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요양원 재무 투명성을 강화하고 고액 기부나 재산 처분 시 보호자 동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도 강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게는 너무 늦은 조치였습니다. 피해자 가족 모임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선영 씨도 그 자리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선영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 고생하시며 재산을 모으셨습니다. 혼자서 저를 키우시며 악착같이 일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최고급 요양원에 모시면 안전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어머니는 약물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선영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가 더 자주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제가 더 가까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우리 부모님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부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바꿔주십시오. 다른 가족들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만은 밝혀져야 합니다. 요양원을 믿고 부모님을 맡긴 우리가 바보였습니까? 아닙니다. 요양원이 그 믿음을 저버린 겁니다. 기자회견 영상은 뉴스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분노했습니다. 국회는 특별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복지 관계자, 요양원 협회, 법률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의원들은 질타했습니다. 도대체 감독기관은 뭘 했습니까? 이런 일이 2년 동안 계속됐는데 왜 몰랐습니까? 복지부 담당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감독이 미흡했습니다. 의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직무유기 아닙니까? 청문회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결국 국회는 노인복지법과 요양시설 운영규정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여전히 공허한 약속일 뿐이었습니다. 박도훈과 공범들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은 피해자 가족들과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박도훈은 수갑을 찬 채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검사는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박도훈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에덴케어 요양원을 운영하며 노인 환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사기 및 재산 편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판단력이 약한 환자들을 선별하여 의도적으로 진정제 용량을 늘려 의식을 흐리게 한 후 기부 동의서에 서명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자는 수십 명이며 피해 금액은 수백억 원대에 이릅니다. 또한 일부 환자들은 과다 투여와 응급 대응 지연으로 사망했으며 이는 의료 방치에 해당합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도은의 변호사는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환자들의 자발적 의사를 존중했을 뿐입니다. 모든 서류에 본인 사인이 있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검사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환자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후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재판은 몇 주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증인으로 은정 씨가 법정에 섰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증인은 에덴케어에서 요양사로 근무하셨죠? 은정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환자들 상태를 직접 지켜보셨나요? 은정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특히 장미자 환자분을 담당했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밝고 대화도 잘하셨는데 약을 늘린 후부터 급격히 졸려하시고 말수가 줄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치료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정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환자분이 불면이나 불안 증상이 없었는데도 진정제를 늘린 건 이상했습니다.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은 이사장과 요양사 유리의 대화를 녹음하셨죠? 은정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됐습니다. 진정제 용량 조절하면서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이번 건으로 20억 확보되는 거죠? 방청석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박도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증인이 이 녹음을 한 이유가 뭡니까? 은정 씨가 대답했습니다. 환자분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녹음한 이유는? 은정 씨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야. 은정 씨는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저는 요양보호사입니다. 환자를 지키는 게 제 일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생명과 존엄입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증인으로 선영 씨가 섰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증인은 피해자 장미자의 딸이시죠? 선영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기부 동의서에 서명하신 걸 아셨습니까? 선영 씨가 대답했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1,000만 원만 쓰셔도 저한테 꼭 상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20억 원을 혼자 결정하실 리 없어요. 선영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고급 요양원에 맡기면 안전할 거라고 믿었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검사는 선영 씨를 위로했습니다. 증인 잘못이 아닙니다. 재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의사 이준호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증인은 환자들에게 약을 처방하신 의사시죠? 이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네. 검사가 물었습니다. 왜 환자들 진정제 용량을 늘렸습니까? 이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이사장님 지시였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이사장 지시를 따른 겁니까? 이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사장님이 제 계약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환자를 지킬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준호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이 거의 끝나갈 무렵 박도은에게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박도은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피해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정말 좋은 요양원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운영하다 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박도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 재단 기부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복지 사업에 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모이면서 욕심이 생겼습니다. 더 많이 모으고 싶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환자분들을 사람이 아니라 숫자로 봤습니다. 얼마를 기부받을 수 있는지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박도훈은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수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피해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어떤 처벌도 받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복잡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부는 눈물을 흘리고 일부는 여전히 분노했습니다. 선영 씨는 박도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과한다고 해서 엄마가 겪은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 잘 들었습니다. 선고는 2주 후에 있겠습니다. 법정이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선영 씨와 은정 씨는 복도에서 만났습니다. 선영 씨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은정 씨가 대답했습니다. 선영 님도요. 이제 거의 끝나가요. 선영 씨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엄마 못 구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은정 씨는 선영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아줬습니다. 2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박도훈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에덴케어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노인 환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사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환자들의 판단력을 의도적으로 무력화시킨 후 재산을 편취했으며 이는 단순한 재산 범죄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한 일부 환자들은 과다 투여와 의료 방치로 인해 사망했으며 이는 피고인의 범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박도훈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환호와 한숨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일부는 너무 가볍다고 말하고 일부는 그래도 처벌받았다며 안도했습니다. 재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공범 요양사 유리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의사 이준호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재단 이사진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서 7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범죄 수익금 전액을 피해자들에게 환수하도록 명령합니다. 판결이 끝나고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퇴장했습니다. 박도훈은 고개를 숙인 채 호송됐습니다. 선영 씨는 법정 밖으로 나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제 끝났어요. 판결 이후 피해 금액 환수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재단 계좌에 남아있던 자금과 박도훈 측근들의 개인 재산이 압류됐습니다. 하지만 전액 회수는 어려웠습니다. 일부는 이미 소비됐거나 해외로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피해자들은 일부라도 돌려받게 됐습니다. 선영 씨도 어머니 명의로 빠져나간 25억 원 중 18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행이에요.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어머니의 건강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어머니를 에덴케어에서 퇴소시켰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둘 수 없었습니다. 선영 씨는 어머니를 자신이 머무는 호텔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전문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약을 끊고 천천히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금단 증상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불안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졌습니다. 2주 후 미자 할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맑은 눈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선영아. 선영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미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꿈을 꾼 것 같아. 무서운 꿈. 선영 씨가 어머니를 꽉 안아줬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엄마. 다 지나갔어요. 미자 할머니는 천천히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 자꾸 약을 먹이고 서류에 사인하라고 했어. 근데 내가 뭘 쓰는지도 몰랐어. 선영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엄마. 엄마는 제 옆에 계실 거예요. 미자 할머니는 딸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더 많이 회복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걸을 수도 있고 대화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선영 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더 이상 요양원에 맡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영 씨는 미국 회사에 재택 근무를 요청했고 회사는 허락했습니다. 새 아파트는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거실이 넓고 어머니 방도 따로 있었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 좋구나. 선영 씨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미자 할머니가 직접 요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밥상에 음식이 차려지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미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선영아. 선영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미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선영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저야말로 고마워요. 엄마가 평생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엄마를 지키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미자 할머니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딸 잘 컸구나.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함께 웃었습니다. 은정 씨는 에덴케어를 그만둔 후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은정 씨는 요양시설 인권보호단체 실버가디언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는 요양원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피해자를 돕는 곳이었습니다. 은정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요양사들을 교육했습니다. 어느 날 은정 씨는 요양사 교육 세미나에서 강연했습니다. 강의실에는 현직 요양사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은정 씨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정입니다. 저는 3년간 요양원에서 일했고 최근 에덴케어 사건을 제보한 사람입니다. 청중들이 술렁였습니다. 은정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환자분들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것입니다. 요양원 시스템이 잘못되면 환자분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보호자도 멀리 있고 외부 감시도 어렵습니다. 그때 환자 곁에 있는 사람은 우리 요양사입니다. 은정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에덴케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때 처음엔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내가 나서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은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녹음을 하고 증거를 모으고 신고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미행도 당했고 협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장미자 할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게 제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은정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현장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절대 외면하지 마세요. 신고하세요. 제보하세요. 환자분들은 우리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요양사들이 은정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존경합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선생님 보면서 반성했습니다. 은정 씨는 그들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우리 함께 환자분들을 지킵시다. 6개월 후였습니다. 에덴케어 사건 이후 정부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요양원에서 고액 기부나 재산 처분 시 보호자 의무 동의, 요양시설 재무정보 공개 의무화,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강화, 요양원 정기 감사 강화. 이 법은 미자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렸습니다. 장미자 할머니의 이름을 딴 법이었습니다. 법 제정 기념식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선영 씨와 은정 씨도 초대받아 참석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말했습니다. 이 법은 에덴케어 사건 피해자분들의 고통에서 시작됐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특히 김은정 요양사님과 장선영님의 용기가 없었다면 이 법은 만들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선영 씨와 은정 씨는 무대 위로 초대됐습니다. 플래카드가 내려왔습니다. 노인 인권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 수여. 두 사람은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선영 씨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저희만의 공이 아닙니다. 제 어머니 그리고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법이 진짜로 지켜지길 바랍니다. 종이에만 있는 법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법이 되길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정 씨도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행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국회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선영 씨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조금은 안심이 되네요. 은정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선영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시작은 했잖아요. 은정 씨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1년 후였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거의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선영 씨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정말 좋죠? 미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걷는 게 얼마만이니?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선영아. 선영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미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생각하면 정말 무서워.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선영 씨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엄마. 우리 함께 있잖아요. 미자 할머니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나를 구해줬어. 고마워, 우리 딸. 선영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를 지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두 사람은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강아지가 짖고 새가 노래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미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선영아, 나 오래오래 살고 싶어. 선영 씨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100살까지 사세요. 미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 100살까지 살아서 내 옆에 있을게. 선영 씨가 말했습니다. 약속이에요, 엄마. 미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약속?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봄날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벚꽃 구경을 갔습니다. 공원은 벚꽃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벚꽃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예쁘다. 선영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 사진 찍을까요? 미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찍자.
선영 씨는 어머니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사람은 벚꽃 아래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미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선영아, 나 행복해. 선영 씨가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엄마. 미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너랑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 선영 씨는 어머니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미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바람이 불고 벚꽃잎이 두 사람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오늘도 전국의 요양원에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누군가의 부모님이고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조금 더 자주 찾아뵙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